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주말간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부가 관련된 쇼크가 지금 한국 시장을 강타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3% 이상씩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있었던 딥시크와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찍는 상황이 딥시크에 대한 패닉은 사람들이 벌써 잊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뭔가 다른 악재를 찾아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AI 혁명 그리고 AI 관련된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가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딥시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스터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딥시크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여러 가지 기사나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일주일을 그리고 설 연휴를 보냈었는데요.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AI 공학적으로 어떤 측면인지까지는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한테 맡겨드리고, 저는 우리가 이 딥시크라고 하는 이 악재처럼 보이는 이벤트를 주식 투자자 그리고 주식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생각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딥시크 때문에 우리가 되게 좋아했었던 하이닉스,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들의 상승세가 여기서 완전히 꺾일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저는 미국 시장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AI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딥시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오해들을 조금씩 풀어드리면서 AI 혁명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쫄 필요가 없는지 좀 여러분들을 제가 감히 설득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세 가지 정도 가장 큰 오해,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그 오해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타격이 컸었죠. 고작 600만 달러를 통해서 딥시크를 학습시켰다. 근데도 성능이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 이런 애들보다 좋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첫 번째 충격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핫한 H200 아니면 곧 이제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지만 곧 나올 블랙웰, B200이나 이런 굉장히 최첨단 하이엔드 GPU들을 어차피 미국이 중국으로 반출이 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H800을 2000개 만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두 번째 오해고요. 세 번째로는 이 딥시크라고 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3달밖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이 세 가지 주장 그리고 세 가지 의혹들이 다 맞다면 정말 미국의 여러 AI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 입장에서는 산통을 깨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것들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정황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위에 보시는 게요. 딥시크에서 낸 논문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말간에 나왔던 자료인 것 같은데 이제 세마이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딥시크가 이 정도 캐펙스를 썼을 거다 추정한 자료들을 조금 되게 근거 있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첨부해드리고요. 논문 중에서 여기 밑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Our total training cost amount to the only 5.576 million dolla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고작 600만 달러 가지고 만들었다고? 80억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밑에 세 줄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되게 얄미웠어요. Note that the aforementioned costs include only the official training of DeepSeek V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official training 비용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잡혀있냐면 excluding the costs associated with prior research and ablation experiments or on architectures, algorithms or data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밑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논문에 쓴 거는 우리가 600만 달러 가지고 만든 거는 딥시크를 진짜 훈련시키는데 GPU 가동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다 빼고 말한 거야. 그거는 우리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는 AI 관련된 그 엔지니어들, 박사급들, 그런 프로그래머들, 공학자들 인건비 다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GPU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캐펙스도 다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미 애널리시스 자료를 보시면 얘네들은 더 나아갔어요. 지금 딥시크의 주장으로 우리 H800 2000개밖에 안 썼어 라고 했는데 세미 애널리시스의 주장은 아니야. H20도 썼고 A100도 되게 많이 썼고 H100도 얘네가 어디선가 구해서 되게 많이 썼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 맨 밑에 total TCO라고 하는 거 보세요. 1996이죠. 근데 이게 단위가 지금 밀리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밀리언 단위가 2 빌리언 정도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2 빌리언이 그러면은 20억 달러잖아요. 우리 돈으로 한 2조 몇천억 정도 된다고요. 한 2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80억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이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토탈 비용은 2조 5천억 이상이 들었을 거야 라고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정말 저비용으로 미국의 모든 AI 모델들을 깨부술 만한 성능의 LLM이 중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는 조금 편안히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렇게 경량화되고 소형으로 만들어진 LLM을 통해서 대형 AI 모델들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 지금 좀 찾아보니까 딥시크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대형 AI 모델, 뭐 예컨대 GPT겠죠. GPT의 출력값을 통해서 소형 AI 모델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그런 과정 혹은 그런 트레이닝 방식을 디스틸레이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딥시크는 GPT의 모델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GPT를 선생님이라고 치는 거죠. 그리고 딥시크는 딥시크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아웃풋들을 기반으로 트레이닝이 된 GPT의 학생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습과 피드백을 거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경량화된 AI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GPT 같은 대형 모델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거를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근거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나운스먼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작년 24년도 말에 딥시크랑 연관되어 보이는 그 계정을 통해서요. 얘네들이 GPT API를 연결시켜가지고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가 GPT에서 추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나운스먼트를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GPT를 통해서 학습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대형 AI 모델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딥시크, 중국의 AI 모델을 두고 배워야 될 점은 있습니다. 지금 알고리즘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화되는 그런 지점을 중국이 넘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패착인데 뒤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AI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근데 일단 지금 최근까지는 컴퓨팅 파워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미국이 컴퓨팅 파워가 중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화시켜서 미국의 AI 모델들이 이겨볼 수 없을까를 되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쓰였지만 Mixture of Experts, MOE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이 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AI 모델을 통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떤 서브 디비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전문가 네트워크로 나눈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MOE 레이어에서 Expert 1부터 Expert N번째까지 서브 네트워크를 나눠두고요. 각각이 되게 잘하는 그런 전문 영역들을 두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운동이다 그러면 Expert 1은 뭐 축구만 하고 Expert 2는 야구만 학습하고 이런 구조죠. 되게 무식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그래서 어떤 인풋값 요청이 들어오면 게이팅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에서 이 태스크를 분리합니다. 뭐 1번 태스크는 보니까 Expert 2 너가 해. 뭐 5번 태스크는 Expert 뭐 N번째 너가 해.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되게 자기가 전문화된 영역에서 쫙 계산을 하고 나머지 합쳐진 거를 결합함수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최종 아웃풋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알고리즘 차원에서 경량화된 모델, 소형 모델로 대형 모델에 가까운 그런 성능, 그런 아웃풋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 차원에서 중국이 단기적으로 미국을 앞섰다. 그래서 이 AI 혁명이라고 하는 게 비단 컴퓨팅 파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알고리즘 쪽에 대한 스터디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뭐냐면 제목 읽어보실까요? Cost of the cheapest LLM with a minimum MMLU scor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영어 관련된 언어 관련된 벤치마크 스코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벤치마크 스코어를 달성하고 있는 그 AI 모델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출시가 되는데 각각의 코스트, 토큰당 코스트, 이게 밀리언 토큰당 코스트죠. 코스트를 지금 비교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ML 42 이상인 애들은 GPT-3가 2022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계속해서 GPT도 계속 나오고 라마도 나오고 하면서 어차피 같은 성능인데 코스트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MMLU 점수가 83점 이상인 애들도 GPT-4부터 시작해서 클로드 3.5 그리고 라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나온 딥시크도 여기 어딘가 찍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요 위에 있는 그런 AI를 보게 될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차피 중국 AI 모델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AI 모델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 효율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두고요. 데이터는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정말 13억 인민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팅 파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알고리즘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더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가만히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완전히 밀렸네 하면서 컴퓨팅 파워에 대한 투자도 미국이 완전히 멈출까? 미국의 기업들이 멈추고 미국 정부는 안 도와줄까?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향후 글로벌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에 더 자극받아서 알고리즘이 됐든 컴퓨팅 파워가 됐든 여기서부터는 미국이 앞뒤재지 않고 투자를 집행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건 AI 캐펙스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그냥 GPU 몇 개, 그냥 괜찮은 거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을 충분히 주면요. AI 성능 알아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닝 시켜주면 되니까요. 근데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도에 80빌리언, 메타는 60빌리언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AI 캐펙스를 때려박으려고 할까라고 하면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싸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 경쟁력의 격차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딥시크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이 확인한 거죠. 아,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따라왔구나. 우리가 중국과 시간 격차를 그렇게 많이 못 벌리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랑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 시간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미친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본의 역서, 제본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AI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갑자기 쫙 줄어들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더 이상 AI 관련해서 엄청난 캐펙스가 지출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본의 역설에 따르면 기술 진보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성이 증가하면 오히려 그 산업, 그 섹터 안에서의 전체 소비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 흐름을 좀 말씀드려보면 기술이 진보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비용이 하락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면 그 산업 자체의 진입 장벽이 하락해요. 즉 지금 여러 스타트업들이요. AI 관련된 디벨롭먼트는 사실은 하고 싶은데 너무 비용 부담이 커서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되게 가볍게도 돌려볼 수 있네. GPT를 통해서 우리 AI 모델을 학습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프라이스는 내려가지만 퀀티티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시장이 확대가 되고요. 그 산업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엔티티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또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사실은 전체 파이는 커지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영상들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딥시크 쇼크가 있다고 해서 뭐 반도체가 더 이상 안 팔릴 거야, 에너지, 전기, 전력 인프라 안 필요할 거야. 저는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죠.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과연 이 되게 괜찮은 LLM이 나왔다고 해서 AI 경쟁이 끝난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AI를 보는 목적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피지컬 AI에 있어요. 왜냐면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쓸 정도로 그렇게 발전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가장 직관적인 질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GPT는 안 쓰시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GPT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게 불편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키오스코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LLM은 우리 인류가 AI 혁명을 통해서 나아가는 정말 최종 종착지의 중간 단계에 있는 한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까지는 우리가 초기 AI 솔루션으로서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라지 멀티모달 모델 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이 좀 완벽하게 되면 점점 에이전트 AI가 되면서 온디바이스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최종 종착점은 로봇입니다.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로봇이 자기 스스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이 AI 혁명이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거기가 정말 특이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로봇에 AI가 인베드 되려면 피지컬 AI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피지컬 AI 학습은 그럼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딥시크라고 하는 경량화된 모델을 통해서 피지컬 AI를 할 수 있을까? 경량화된 모델로 물리법칙에 대한 학습은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CES에서 공개했었던 코스모스라고 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가 오픈 소스로 공개하기가 되게 무서운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고객들이 엔비디아의 칩에 락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로봇까지 가는 과정의 그 중간 다리에서 우리가 뭐 약간의 쇼크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저번 주에 월화수목 연휴여서 조금 그나마 살아남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미국 시장은 그럼 왜 저렇게 떨어졌느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시장이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그동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오르는 과정에서 다들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거 차익 실현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분위기가 그냥 계속 갈 것 같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펀드 매니저들도 못 팝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명분을 시장에 던져줬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팔았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에서도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AI 혁명, AI 반도체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데이터 센터, 뭐 소프트웨어, 뭐 전기, 전력, 인프라, 원전, 에너지, 저는 이런 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컴퓨팅 파워에만 집중할 필요는 이제는 없겠다. 새로운 영역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다. 그게 대체가 아니고 확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알고리즘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A식 반도체가 더 부각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브로드컴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되게 잘 활용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Salesforce죠. CRM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글 여러분들이 저는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랑 GPT만 비교해보면 그런 LLM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GPT한테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구글은 되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플랫폼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전천후 플레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이 산업의 트렌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이러한 육각형용 인재는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거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온 디바이스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CPND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관점에서 저는 애플, 이건 약간 배팅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요. 애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025년도 애플이 어떤 디바이스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삼성이 계속해서 AI 관련된 경쟁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AI가 제대로 탑재된 스마트폰, 물론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거 다 제치고 가장 대표적인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에 AI를 제대로 탑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 성능의 또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애플이 유일하기 때문에 애플이 되게 주목받아야 되는 기업인데 이번에 AI 모델 자체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야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고민을 시장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애플이 되게 똑똑한 선택을 어떻게 뭐 의도치 않은데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플이 그동안 뭐 LLM에 대한 출시가 많이 늦어지고 애플 인텔리전스에도 자체 모델이 아니고 뭐 GPT를 탑재하는 등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애플이 벌어가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애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애플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회사는 저는 적어도 2025년도 혹은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불패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TSMC 같은 경우는 뭐 삼성 파운드리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뭐 그리고 A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A식 칩은 누가 생산해 줄 거냐 여전히 TSMC가 생산을 해줄 거거든요. 대체가 불가능하고요. 하이닉스도요. A식이라고 해서 그럼 HBM이 안 쓰이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쓰이고 있고 제가 하이닉스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 브로드컴도 그렇고 마벨도 그렇고 하이닉스한테 와서 HBM 캐파를 늘려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닉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저는 당분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딥시크발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파고들고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정말 이 모든 사이클은 끝났다. 이제 버블이 빠지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AI에 대한 정말 진짜 혁명과 진짜 진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주가가 정확히 곧바로 반등할 거야 이렇게 보장을 드리기에는 저도 참 실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산업의 구조 그리고 제가 그동안 분석했었던 각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근거로 판단을 해보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쪼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실제로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비중을 많이 확대한 종목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